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앞으로 10년 경제 위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부자 아빠가 되는 마지막 기회.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이네. 돈의 배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역사의 게임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자본주의 25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바닷물 조류의 방향이 바뀔 때 누가 그물을 던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다. 말에서 석탄, 석유, 전기, 그리고 태양광까지의 변화는 100년 동안 이루어진 결과이다.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번 책은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그동안 우리가 겪은 200년보다 더 큰 조류로 변화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근본적이고 가장 변혁적임을 역설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현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진실을 알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행간의 의미를 전하겠다는 치열한 탐구와 깊은 사유,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예측이 돋보인다. 사람들은 항상 의구심을 갖는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 경제 침체 그리고 경기 회복만으로 끝일까? 만일 아니라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위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의 끊임없는 시위, 그리고 무제한으로 풀었던 종이지폐의 부메랑, 지금 다가온 기차에 올라타기는 하지만 국가부도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에 대해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 책의 원제는 즉 불공정한 경쟁 우위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시작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뜻이다. 메가 트렌드를 예측하고 발빠르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경쟁은 공정한 게임이 안 된다. 책에서 기요사키는 지식, 세금, 부채, 위험, 보상이라는 5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 5가지 키워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절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서게 된다. 이 5가지 키워드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정할 수도 있다. 즉, 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의미이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정하지만 경쟁 우위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다행히 이 책은 이런 메가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기에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경쟁 우위에 있게 된다. 나는 기요사키가 미국 상황을 기반으로 이 책을 썼지만 한국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상장사들은 최고 실적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 졸업자 44만 명 중 일자리를 얻는 수는 51%밖에 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역시 100주 이상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개인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47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단 22년 만인 2022년이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쌍봉 세대의 은퇴, 자산 가치의 감소, 일자리 감소 등의 메가 트렌드는 한국 상황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인구 변화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958년에는 6.4명, 1970년에는 4.5명, 2008년에는 1.1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세계 출산율 중에서 193위로 이미 저출산 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은 한국의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요사키는 일본과 미국의 인구 변화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도 이후 생산 가능 인구인 35세에서 55세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지수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주택가격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일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역시 2006년 이후 40세에서 59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주택가격 지수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6년부터 노동력의 주축인 3, 4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쌍봉 세대의 은퇴이다. 쌍봉 세대는 소득이 높고 사회적 지위도 안정된 지점에 이른 40, 50대의 은퇴. 2010년부터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들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 2세대인 1966년생들의 은퇴가 시작된다. 이들의 특징은 약 72%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93%는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퇴직 후 임금 소득 상실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부담으로 소비를 대체할 만한 현금 자산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의 이동이 예상된다. 자산의 이동은 주로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현금 자산으로 확보할 것이다. 이 책에서 분석한 대로 살펴보면 쌍봉 세대의 경우 65세 은퇴 시점 이후 자산의 현금화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거주 중인 중대형 아파트를 처분한 후 현금을 확보하고 거주지는 중소형 아파트로 이동하리라 본다. 그래서 이 책은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의 자산 이동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자산 가치의 하락이다. 197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6,147달러였다. 그러던 것이 2010년에는 약 3배 이상 증가한 2759달러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수준은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시내버스 요금은 1975년 40원이었으나 현재는 25배 증가한 1150원이다. 영화 요금은 700원에서 13배 증가한 9,000원으로 목욕탕 요금은 250원에서 25배 증가한 7,000원으로 증가했다. 결국 일반 짜장면에서 꽃배기 짜장면 수준의 소득으로 향상된 것뿐이다. 그렇다면 향후 개인들의 자산 증가는 어떨까? 이미 EU 국가와 미국, 일본은 국채금리가 1% 미만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했다. 한국도 대부분의 은행권 정기예금이 4% 미만이며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요사키가 강조하듯이 정기예금만으로는 더 이상 자산을 축적하기 어렵다. 개인 부채 역시 마찬가지다. 2000년 282조였던 개인 부채는 2009년에는 877조, 2011년에는 1000조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2006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 개인 자산이 부동산으로 편중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결과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보유자들은 높은 이자와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택 구매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면서 관망만 하다 보니 쌍방간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시장은 전셋값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세금과 자산의 관계, 부채와 자산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일자리 감소와 청년 고용에 관한 부분이다. OECD 국가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미국은 60%, 일본은 47%, 프랑스는 41%, 독일은 35%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84%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통계청 취업 자료를 보면 2010년 졸업자 44만 명 중
51%만 취업했으며 그중 37%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 중 21%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이다. 특히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생산 규모는 국내 GDP의 40%를 차지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전체의 33.8%로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다. 이처럼 앞으로 10년의 한국 상황도 아주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놔버릴 수는 없다. 오히려 대비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기요사키가 누차 강조하는 바이다. 그는 금융 교육을 받아 재정과 경제에 관한 지식을 쌓으면 누구든 이 불공평한 경쟁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에 언급된 세금 문제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임대 수익 등은 미국의 상황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요사키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모르면 당한다 라는 내용일 것이다. 그것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앞으로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아는가? 이 책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인구 부양 비율과 국가 부채를 통해 원인을 분석했다. 인구 부양 비율이란 생산 활동 인구 중에서 총 부양 인구로 국가의 생산 가능 경제 활동 인구 비율을 나타낸 수치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부양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2000년 이후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20%까지 증가한 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가올 10년에 대해 막막하기만 하다. 인구 감소에 따라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개인과 국가의 부채는 증가할 것이다. 국내 상장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지 몰라도 일자리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산 감소와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가계 자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이후 인구 부양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현재 개인 부채 1000조와 국가 부채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도 잃어버린 10년을 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위기에 영웅이 나오고 불황에 거상이 난다고 했다. 기요사키는 앞으로 10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시기야말로 투자와 자산 시프트의 적기임을 감지하고 행동하라고 말한다. 따라서 관역의 표준을 편향된 여론이나 대중의 기호에 맞춤으로써 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책들과는 분명 다르다. 특히 누구도 쉽게 제시하지 못했던 세금과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원숭이에 빗댄 우화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되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희망으로 바꿔줄 책임이 분명하다. 2012년에 만나는 신선한 어젠다, 미래를 위한 마음다짐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1장은 지식, 2장은 세금, 3장 부채, 4장 위험, 5장 보상.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 지식, 왜 금융교육이 중요한가? 세금은 모르면 당한다. 부채, 좋은 빚을 활용하라. 위험, 투자, 결국 위험 관리이다. 보상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일단 보자. 앞으로 10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는 기술을 익혀왔다. 먼저 몸통에 작은 구멍이 있는 나무를 찾아 그 구멍 안에 과일과 호두를 넣어둔다. 그러면 잠시 후 원숭이가 나무로 다가와 과일과 호두를 가져가려고 구멍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 과일과 호두를 움켜잡은 원숭이는 작은 구멍에서 손을 빼지 못해 함정에 빠지게 된다.
원숭이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결코 과일과 호두를 포기하지 않는다. 원주민들은 손쉽게 함정에 빠진 원숭이를 잡거나 죽일 수 있다. 사람도 원숭이와 비슷하다. 단지 과일과 호두에 집착하는 대신 직업, 안정성, 소유물, 그리고 돈에 집착할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원숭이처럼 평생 임금의 노예가 되거나 정부가 거둬가는 세금의 노예로 살아간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 더욱 매달렸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의 할부금을 갚지 못했지만 집에 집착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연방정부가 수조 달러의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을 줄여가며 더 많은 돈을 저축했다. 연방정부가 찍어낸 돈이 시중에 넘쳐나자 구매력은 더욱 떨어졌다. 근로자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지금까지의 수익을 모두 날려버렸지만 더 많은 돈을 은퇴연금에 쏟아부었다. 실업률이 치솟는 와중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학교로 되돌아갔고 재학생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이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들은 불행하게도 어떻게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원숭이처럼 손에 잡은 것을 움켜쥔 채 위기가 지나가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 금융위기를 해결하면 다시 좋은 시절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앞으로 10년 위기가 시작된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세계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한 10년이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즉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금융폭풍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나는 다음의 5가지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1. 향후 10년 동안 산업화 시대는 완전히 끝날 것이다. 산업화 시대는 1500년경에 시작해 2000년에 끝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미국은 산업화 시대의 제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산업화 시대에는 기술, 공장, 훌륭한 학교,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했다. 자동차 산업, 항공산업, 라디오와 TV 산업, 그리고 무기 산업이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산업화 시대에는 근로자가 평생 고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를 받았으며 죽을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런 산업화 시대에 금융교육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월드 와이드 웹이 탄생하면서 산업화 시대는 종말을 고했고 정보화 시대가 시작됐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임금이 비싼 선진국의 공장들이 저임금 국가로 이전되고 더 많은 일자리들이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평생 고임금을 받는 직업을 유지하고 죽을 때까지 은퇴연금을 받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구시대의 사고방식이 되었다. 오늘날 미국은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이다. 미국은 현재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 안정성과 평생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 정보화 시대에 금융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함정에 빠진 원숭이들처럼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학교교육, 직업 안정성, 급여, 의료보장, 조기 은퇴, 그리고 평생 동안 지속되는 정부의 지원과 같은 산업화 시대의 유물에 집착하고 있다.
이 책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돈의 법칙은 1971년에 이미 바뀌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면서 돈의 법칙이 바뀌었다. 미국 달러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부채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1971년 이후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패자가 되었으며 미국 달러화의 구매력 가치는 95%나 하락했다. 나머지 5%의 가치를 잃게 되는 데는 아마 40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손에 쥔 과일을 놓지 못해 나무 구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저축에 집착하고 있다. 당신은 이 책에서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대신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당신도 돈을 찍어낼 수 있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당신만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1971년 이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2010년 사람들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모와 전 세계에 걸쳐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 정부들이 부유한 은행가들을 구제해주고 그 책임을 힘없는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1971년 이후 그 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1980년대에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의 규모는 수백만 달러 정도였다. 1990년대에는 그 규모가 수십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7년부터는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 규모도 수조 달러로 증가했다.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은 나쁜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둘러싸인 것은 불행한 일이다. 손에 쥔 바나나를 놓지 못해 나무 구멍에서 손을 빼지 못하는 원숭이처럼 사람들은 달러라는 종이돈에 집착하면서 부채에서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부채를 활용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나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좋은 부채도 있다. 당신은 부채가 어떻게 은행가와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지 이 책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다. 4.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 1월 4일 금 1온스 약 8돈 내 가격은 282달러였다. 10년 후인 2010년 12월 31일 금 1온스의 가격은 1405달러로 상승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금과 비교해 398%나 하락했다. 2000년 1월 4일 원유 1배럴의 가격은 25달러였다. 2010년 12월 31일 원유 1배럴의 가격은 91달러로 올랐다. 10년 만에 원유의 가격은 264%가 상승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앞으로 10년 뒤인 2020년 12월 31일에 금 1온스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휘발유 1갤런의 가격은 2020년 12월 31일에 얼마나 오를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식료품은 얼마나 더 비싸질까?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한다. 대신 학교로 되돌아가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리고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고 정해진 수입의 범위에 맞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저축하고 또 저축한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과 앞으로 다가올 변화로부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5.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앞으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중산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정부가 은행가들을 구제하려고 나서는 순간 이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희생시켜 부유층을 구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동안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세금 부담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욱 빈곤해질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할 것이다. 미국에만 7,8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52%는 퇴직연금이나 노후 대비 투자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 프로그램도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1964년 이후 태어난 세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을 겪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 많은 곳들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처할 것이다. 앞으로의 일자리 감소는 공공 분야에서 발생할 것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부분의 일자리 감소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 많은 세금, 열악한 대국민 서비스, 그리고 더 많은 실직을 의미한다. 2011년 1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도시인 뉴저지주의 캠던시는 경찰 인력을 50% 감축했다. 캠던시는 소방관과 공무원의 수도 감축했다. 범죄의 희생자가 늘고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늘어난다면 누가 캠던시에 살고 싶어 하겠는가? 각종 공공기관들이 기능을 상실하면 개인들의 재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책은 당신에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는 무려 14조 달러에 달했다. 전미 정책분석센터에 따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부채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부채의 규모는 10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미국의 파산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은 다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1. 부채를 갚지 못해 국가 부도를 선언한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2.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해서 부채를 갚는다. 이 방법도 세계 경제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3.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위조지폐와 다름없는 달러로 지출을 감당한다. 이것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손에 쥐고 있는 과일을 놓지 않아 함정에 빠진 원숭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미국 달러화의 실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세계 경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관심이 없다. 단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충분히 모으는 데 집착할 뿐이다.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손으로 움켜잡은 과일에 집착하는 원숭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 진짜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세계 경제 위기를 정부 관리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나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당신은 이 책에서 정보화 시대에 변하고 있는 돈의 규칙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중국을 개방시켰다. 현재 중국은 다음 세대에 이어 세계 최대 강국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개발도상국이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중국은 경제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인플레이션,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외환 보유고 확보 문제 등과 씨름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 성장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면서 내부적인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중국 경제의 불안 요소가 세계 경제 전반에 벼락 경기나 불경기를 불러오고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 큰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세계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업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기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매달려 있는 나무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세계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시대는 종말을 고할 것이다. 미국이 마구 찍어내는 달러화는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가 등장할 것이다. 저비용의 과학기술에 의해 움직이는 국경 없는 새로운 세계는 천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구시대의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한 음모를 폭로할 것이다.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새로운 세계에 적응할 준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사고가 유연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10년은 생애 최고의 시대가 될 것이지만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음 10년은 생애 최악의 시기가 될 것이다. 당신이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열쇠는 교육이다. 문제는 현재의 학교 교육 제도가 산업화 시대의 진흙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개인의 교육과 평생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급격하게 변하는 세계에 대비할 수 없다. 학교는 너무 느리게 변하는 반면 세계는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다음 두 가지였다. 1. 학문 교육. 읽고 쓰고 기본적인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2. 전문 교육.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예를 들면 의사들은 의대를 가고 변호사들은 법대에서 교육을 받는다. 조종사들은 항공학교를 다니고 요리사들은 요리학교를 다닌다. 정보화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교육이 필요하다. 1. 학문교육. 2. 전문교육, 직업교육. 3. 금융교육. 그렇다면 왜 학교에서는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이 원숭이들을 학교에 몰아넣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꼬박꼬박 지급되는 월급과 연금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세법을 잘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면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금융교육을 받으면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한다면 단지 수입의 범위 안에서만 생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부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대신 부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은퇴를 꿈꾸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돈을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나 재무설계사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누가 자신들의 선생님인지, 그리고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평생 교육이다. 1973년 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귀환했다. 26세의 대학 졸업생이었던 나는 인생의 다음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나에게는 두 가지 자격증이 있었다. 첫 번째는 스탠더드 오일사의 유조선을 운전할 수 있는 3등 항해사 자격증이고, 두 번째는 미국 해병대가 발급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이다. 두 가지 자격증 모두 직업 안정성이 높고 보수도 많았지만 나는 항해사나 조종사가 되지 않았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학교로 돌아가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다. 1973년 당시 54세였던 그는 하와이주의 교육감과 공화당 소속의 하와이 부지사를 지내고 현직에서 은퇴한 상태였다. 그는 교육감을 사퇴하고 자신의 상사인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에 대항해 주지사에 출마했다가 실직자가 되었다. 나의 가난한 아빠와 세뮤얼 킹 판사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주지사는 자신을 배신한 대가로 그를 주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교육계 밖의 세상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었다. 주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은퇴연금을 신청했고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나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나의 가난한 아빠가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충고했을 때 나는 이미 어느 아빠의 충고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가난한 아빠의 집에서 나와 와이키키에 있는 부자 아빠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는 모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중요시했던 교육의 종류가 달랐다. 나는 다양한 종류의 교육들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일반인들은 모르는 나의 불공정하지만 높은 경쟁 우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은 교육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